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 이론, 그중에서도 선형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강의에서는 일단은 기계학습을 위한 이론 중심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강의에서 우리 이 인공지능 이론을 실제 파이썬으로 외부 패키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학습과 테스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학습 추론, 그리고 지각 능력, 그리고 우리가 읽고 쓰는 말하는 것과 같은 자연 언어 이해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설계자가 이런 어떠어떠한 절차로 이럴 때는 저렇게, 저럴 때는 이렇게 동작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나 과거의 기록을 기반으로 머신을 학습하는, 즉, 기계학습이죠. 네, 기계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방법도 모두 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들 중 한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알파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많이 접했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특히 뭐 테슬라나 여러 가지 기업에서 사람이 하는 운전이라는 영역을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네. 운전이라는 것은 온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기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운전을 잘하는 수준까지 왔고요. 그리고 알파고라는 것은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공지능 모델 이름이고요. 2016년에 우리나라 바둑기사인 이세돌이라는 바둑기사와 대결을 해서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죠. 네, 5번 경기를 해서 이제 3판 이상 이기면은 이기는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바둑기사인 이세돌을 무려 4대1로 당시에 꺾었습니다. 바둑이라는 것 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일인데, 이제는 이 인공지능들이 사람보다 오히려 더 바둑을 잘 두는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4대1로 이세돌이라는 바둑기사가 졌다고, 이게 우리 사람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세돌이라는 분이 유일하게 이 인공지능에게 단 한 판이라도 승리한 바둑기사입니다. 이 이후로 나온 알파고는 이때보다 더 똑똑해져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수준의 능력을 지금은 가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세돌이라는 분이 한 판 이긴 게 오히려 더 대단한 사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어찌됐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수 있는 영역의 어떤 일이나 동작들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편하실 것 같고요. 인공지능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느냐, 그리고 왜 이것들을 개발을 하냐면은 총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언가를 구현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뭐 방금 말했던 자율주행 자동차나 알파고 같은 것들,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 수행하게끔 혹은 사람보다 더 잘 수행하게끔 만들고 싶다. 그럴 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혹은 밝혀지지 않는 사실이나 뭐 기능들을 해명하고 싶을 때, 뭐 뇌의 기능이라든지 우리 인간이나 동물의 지능의 어떤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데이터를 분석해서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해명하고 싶을 때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중학생이겠지만 뭐 이런 키워드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뭐 AI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고 기계학습, 머신러닝 영어로는, 그리고 딥러닝. 네, 이거는 그냥 영어죠. 이렇게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세 개의 서로 다른 키워드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인공지능이 가장 넓은 범주입니다. 네, 아까 사전적 의미로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그건 다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하다못해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뭐 데이터 검색하는 거, 서칭 하시는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내가 서칭하는 거를 프로그램이 대신해 주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뭐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어떤 사물을 분별하거나 하는 것을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기계학습의 핵심은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를 쓴다는 거고요. 네. 그게 조금 더 세분화된 거죠. 기계학습은 당연히 인공지능의 기법 중 한 종류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기계학습의 방법론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인간의 어떤 뇌세포, 뉴런을 따라 만든 인공신경망이라는 어떤 구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인공신경망을 크고 깊게 쌓아서 만든 것을 우리가 심층신경망이라고 부르고, 그 심층신경망을 학습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또 어떤 특정 분야 중 하나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딥러닝이라는 게 요즘 왜 떴냐? 이게 이제 성능이 워낙 좋고 학습의 결과물이 퀄리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요즘 많이 뜨는 키워드고요. 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이 가장 큰 범위고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중에 한 가지 기법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고 딥러닝이라는 거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 인공신경망을 크고 넓게 깊게 만들어서 학습하는 것을 또 딥러닝이다라고 한다. 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 학습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할 건데, 기계 학습이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 중에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지도학습은 주어진 데이터에 정답까지 같이 있는 경우에 활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죠. 그러면은 뭐 기출 문제를 풀어 볼 텐데 1번부터 5번까지 정답이 있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1번인지 뭐 3번인지 5번인지도 같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다 보면은 어떤 문제는 맞출 거고 어떤 문제는 틀릴 겁니다. 그러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이제 피드백을 주죠. 이 문제는 이렇게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문제를 틀렸구나. 정답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리스트에 대해서 정답이랑 막 비교를 해보면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끝나면 이제 시험장으로 가시겠죠. 시험장에 가서 처음 보는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되겠지만 기존에 우리 데이터에서 봤던 문제랑 좀 유사한 문제들은 어, 이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정답을 내가 풀어야 되잖아요. 이 정답을 모르지만 이제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 학습들 중에 제일 단순한 거를 우리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요. 물론 단순하긴 하지만 사실은 중학교 교육 과정을 조금 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가야지 배우는 내용들도 있는데 최대한 알기 쉽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 이름에 큰 의미는 없고요. 이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기계학습의 일종이고, 선형이라는 말은 그 상관관계를 선으로 표현한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로축은 어떤 키고, 뭐, 우리, 뭐, 신장이죠. 키가 있고, 세로축은 몸무게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이 초록색 동그라미 하나하나는 이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를 찍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으면 몸무게도 뭐 많이 안 나가겠죠. 그리고 키가 큰 사람은 대체적으로 뭐 몸무게도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10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찍어 놓은 거고, 이 회귀 문제로 이 데이터들을 잘 표현하는 선을 학습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의 분포를 잘 표현하는 선은 이런 모양이겠죠. 그쵸?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선을 학습을 잘 해놓으면 우리가 이 초록색 데이터처럼 이미 키와 몸무게를 모두 다 알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어떤 사람의 키를 측정을 했어요. 그 사람의 몸무게를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선형 모델 가지고 그 사람의 키가 뭐 한 180cm라면 몸무게가 한 75에서 80kg 정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 선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시 정리하자면 회귀 문제는 특징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거고요. 이 상관관계를 선형 회귀 분석은 선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모델링이 다 된다면은 둘 중 하나의 값만 가지고 다른 값을 예측하는 데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상관관계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을 가지면은 이쪽 뭐 키 특징과 이 세로축 특징과 이제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이렇게 뭐 우하향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데이터들이 회색 점들이 그냥 이렇게 흩뿌려져 있다라면 이 가로축과 세로축 간의 어떤 연관성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는 상관관계가 뭐 적거나 없다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학습에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5개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A, B, C, D, E라는 사람 5명에게 각각 실제로 뭐 인바디 측정을 해가지고 키하고 몸무게를 측정을 한 겁니다. 첫 번째 A라는 사람은 키는 170이고 몸무게는 65kg이네요. B는 155에 50kg. 뭐 이런 식으로 쭉 사람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A라는 사람 170에 65kg. 키 X축은 170이고 몸무게는 65kg.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여기에 딱 찍히겠죠? 이런 사람이 이제 5명 있는 거고요, 데이터가. 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선형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우리는 요런 파란색 점선과 같은 그래프를 학습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요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선을 한 줄을 그어야 이 키와 몸무게 간의 사람들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160이라는 학습 샘플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요 다른 5개의 데이터로 이 선을 학습을 해놓으면 160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몸무게는 55kg 정도겠구나라고 예측이 이제 가능하겠죠. 반대로 어떤 사람의 몸무게가 55kg이다. 그럼 그 사람의 키는 160이겠구나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이제 가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모델이 단순한 모델이긴 하지만 결국은 여기서 확장될 뿐이지 개념 자체는 인공지능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무엇을 학습을 해야 될까? 네, 그걸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X축과 Y축 간의 관계를 선형적, 즉 직선으로 나타내는 이 함수를 우리가 학습을 해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직선의 방정식 지금 배우고 계시나요? 아마 중학교 2학년 이상인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을 건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되죠. 지금 이 공간이 x, y축이라면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이 됩니다. 이 a는 이 직선이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의미해요. 즉, x가 요만큼 바뀔 때 y는 x의 a만큼 곱해져서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A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B라는 것은 이 직선이 원점으로부터 Y축으로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즉, 이 직선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A라는 값과 B라는 값 2개만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직선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주어진 데이터들에 가장 잘 맞는 직선을 찾아내야겠죠. 어떻게? 이 A랑 B를 잘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선형 모델인데 그 모델은 A랑 B에 의해서 모양이 결정된다. 즉, 인공지능 학습하는 것은 이 초록색 동그라미들을 가지고 이 직선을 가장 잘 표현하는 A랑 B를 구해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직선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겠죠. A 값이랑 B 값에 따라서 이 직선들이 다양하게 그려질 수가 있는데 이 학습 결과 1, 2, 3번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딱 봐도 여러분이 보기에 학습 결과 3번이
가장 기울기와 그리고 위치가 잘 학습이 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이 초록색 데이터들을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근접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학습 결과는 기울기 A도 잘못 학습됐고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들이 우상하는 모양을 가지는데 얘는 우하향하는 파라미터로 A 값이 학습이 됐으니까 잘못됐고 심지어 Y 절편값인 위치도 시작 지점이 좀 이상하죠. 네, 학습이 잘못된 거고 두 번째 학습 결과는 이제 방향은 맞아요.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어느 정도 잘 맞췄는데 문제는 Y축의 이제 위치가 시작되는 지점이 너무 작게 측정이 됐다. 그래서 학습 결과 3번처럼 시작 지점과 기울기가 적절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말은 즉 주어진 트레이닝 데이터 5개를 가지고 요 A라는 값과 B라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든 잘 구해내도록 학습을 해야겠죠. 그게 인공지능 학습의 이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데요.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학습을 하고자 하는 모델의 모양은 y는 ax 플러스 b고 a랑 b 값을 이 데이터들을 잘 표현하는 모양으로 최대한 가깝게 그릴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선 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기계한테 여러분들이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수학적인 툴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계에게 현재 이 A랑 B 상태의 직선이 이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잘못 표현하고 있는지를 수치값으로 우리가 수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점이 이제 모델이 예측한 값이에요. 선 위에 있죠. 당연히 모델이 예측한 값이니까 이 선의 위에 있는 것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가 160이야. 근데 모델은 몸무게를 65kg으로 예측을 했어요. 근데 실제 사람으로부터 특정된 데이터는 160인 사람이 몸무게가 60kg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모델이 예측한 65kg이랑 5kg의 오차가 있는 거죠. 즉, 인공지능이 최대한 잘 예측해 보려고 했지만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예측 오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예측 오차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 예측한 오차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5개가 나올 거고 요 5개의 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A랑 B를 학습을 해야겠죠. 왜냐면 이 친구들 보면은 자, 여기가 빨간색, 여기가 예측이 될 건데 실제 값은 여기죠. 그러면 이만큼의 오차가 있잖아요. 선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예측 값은 여기인데 x 값이 요 위치에 들어갔을 때 모델의 예측 값은 선 위에 있으니까 여기 십자 표시에 되는 것을 예측했겠지만 실제 값은 여기 있단 말이죠. 이 C 값이. 그럼 이만큼의 오차가 있는 거예요. 에러 값이. 그러면 이 인공지능 모델은 샘플 하나에 대해서 벌써 이만큼이나 틀려버린 게 되겠죠. 이렇게 학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인공지능이 예측한 값과 실제 값 간의 오류가 이 거리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 값을 줄이는 쪽으로 이 모델의 A와 B를 잘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요 시그마란 기호는 요 5개를 다 합쳤다라는 의미예요. 에러를. 그 에러를 다 합쳤을 때 에러를 값을 최소화하는 A랑 B를 찾아내는 게 인공지능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네, 그래도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과정 끝내고 고등학교 가면 이런 것도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조금 안 되시더라도 그것은 정상이다. 네. 그래도 우리는 이제 개념적으로 조금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그 과정에서 이제 수식이 좀 빠질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예측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우리의 모델은 y는 ax 플러스 b고 실제 데이터 5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키가 170인 사람은 65kg이 이제 실제 값인데 인공지능이 예측한 값은 이 y는 ax 플러스 b에다가 x에다가 이 키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170a 플러스 b가 되죠. 예측한 게. 근데 그게 이제 예측한 몸무게인데 실제 몸무게는 65kg이고 두 개의 오차는 이 예측값과 실제 값을 빼주면 되겠죠.
네. 그럼 되겠습니다. 근데 오차라는 것은 얼만큼 틀렸는지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부호는 빼시고요. 이제 크기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그러겠죠? 뭐 마이너스 5만큼 틀렸다 이것보다는 그냥 어, 5만큼 틀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오차에서는 맞다. 네, 부호를 고려해주면은 나중에 오차끼리 더했을 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운다. 근데 이 절대값을 씌운 이 모양은 우리가 나중에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형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 두 가지의 모양이 크게 바뀌지 않아요. 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더 공부하시면 배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모델의 현재 상태에서의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예측 오차들은 이렇게 오차의 제곱들을 다 더해 놓은 걸로 샘플이 5개면 5개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그러면 요거를 최소화하는 기울기와 y 절편을 찾아내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사실 좀 대학 수학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컨셉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오차 제곱의 합이 다변량 함수예요. 그 우리 a라는 값에 의해서도 값이 바뀌고 b라는 값에서도 값이 바뀌는 이런 3차원 형태의 그래프로 나오는데 결국 우리가 찾아내고 싶은 거는 이 오차 제곱 합을 최소화하는 지점 a하고 b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야겠죠. 오류를 최소화하는 어, 직선의 기울기와 그리고 어, y절편 b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지점이 최소값이라고 하면은 여기 x 표시 친 게 뭐 a 지점은 a는 뭐 5값을 가지고 b는 뭐 마이너스 100을 가지는 지점에서 이 함수가 최소값이 되더라. 뭐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네. 그러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어, 이제 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이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2차 함수도 여러분들 좀 배우고 있나요? 2차 함수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함수는 어떤 지점에서 분명히 최소값을 가지죠. 네, 2차 함수를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근데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어, 최고창 앞에 있는 개수가 0보다 클 경우 아래로 볼록합니다. 아래로. 네,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p, q 지점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가진다. 즉 x가 p인 지점에서 최소값 q를 가지는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이 오차의 제곱으로 만든 이유가 이 제곱 함수는 어떤 지점에서 분명히 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점을 우리가 찾아내줘야겠죠. 그래서 뭐 찾아내는 방법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찾아내는 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미분이라는 걸 배우면은 미분이라는 거는 그 함수의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변화량이거든요. 특정 지점에서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기울기 값을 나타내는데 이 최소값을 가진 지점은 기울기 값이 0이에요. 그래서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도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미분에서 0 만들면은 그때 x 값을 찾으면 이 함수의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설계한 이 오차 제곱 합이라는 거는 변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조금 어렵죠. 그래서 a라는 변수에 대해서 함수를 정리를 하고 b라는 함수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 다음에 각각 미분을 해서 각각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지점을 둘 다 찾습니다. 각각. 그러면 요 최소값을 찾아내겠죠. A 함수에 대한 최소값, A 변수에 대한 최소값, 그리고 B 변수에 대한 최소값을 각각 찾아내서 그 결과를 연립해가지고 풀면 최적의 A와 B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미분 모르셔도 돼요. 네, 요런 수식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변수가 A도 있고 B도 있죠. 근데 식은 하나면은 이 A랑 B의 값을 유일하게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값이 두 개인데 식은 하나야.
그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이 하나다. 그럼 당연히 값을 모르겠죠. 그래서 b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서 0이 된 지점을 찾으면 또 다른 식이 하나 나옵니다. 식 2번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 식 1번과 식 2번을 연립방정식으로 풀면은 a와 b를 딱 특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연립방정식도 좀 배우고 있죠. 네, 그때 배웠던 것들이 이제 대학이나 인공지능에서 다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A, B, C, D, E라는 사람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찍었을 때, 이 데이터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직선을 우리가 학습을 한 거고, 그 직선의 모델의 모양은 y 이꼬르 ax 플러스 b다.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것은 a와 b를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풀었을 때 a는 기울기가 약 1 정도 되는 기울기고, b, y 절편은 마이너스 102.209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란색 선을 이제 이 데이터 위에다가 그려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 파란색 선이 원래 있던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가장 근접하게 지나가는 선이 잘 학습이 됐죠. 네. 그러면 이 선을 학습을 해놓으면 아까 말했듯이 180이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키가 아니죠. 180이라는 키의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몸무게가 한 72.5kg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우리 인공지능 이론 중에 기계학습 선형 회귀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이론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 이것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